2022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포지엄 2-1에 이어서 2-2 사회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조직위원회에서 이 두 세션을 동시에 맡는 바람에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 시각 유튜브라든지 또는 과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성공 조건이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션을 정해놓고 발제자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다 사양을 했고요. 아마 민감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키스텝의 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의 우리 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입니까? 기획평가원입니까? 이 연구자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우리 손병호 박사님을 모셨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손병호 박사님이 계시는 저 키스텝은 거버넌스 구조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에 있죠. 그런데 발제를 수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죠. 뭐 저러다 잘리면 어떡하나. 근데 그 굉장히 덤덤하게 받아들였고요. 아마 올 발제 자료가 별로 그렇게 날카로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오늘 토론자분들, 제가 성부를 토론자분들께 걸기로 했는데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나오십니다. 이분들이 토론으로 이번 세션에 성부를 걸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우선 우리 손병호 박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핵심 정책 방향,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자, 손 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네, 방금 소개받은 키스텝의 손병호라고 합니다. 사실 안현실 박사님이 발표를 의뢰했을 때 저도 좀 거절을 했었는데, 뭐 어차피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아직 2달도 안 됐고, 아직까지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재 뭐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비판은 토론자들이 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 제가 이제 지난 5월 초에 아마 인수위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거 내용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정부라는 게 5년이기 때문에 올 한 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올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우리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가 뭘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국정과제, 그다음에 이제 윤 정부의 과기 정책 방향,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안, 그리고 결론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인수위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110대의 국정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 때는 140개, 100개 했는데 뭐 크게 과제 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110대 국정과제를 크게 6개 국정 목표와 20개 약속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과 아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20개 약속 중에 하나가 14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이게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로 주관하는 약속이고요. 요 밑에 국정과제가 7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20개 약속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또 산업이나 인력 관련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약속들이고요. 또 초록색도 보면은 국정과제 중에 일부가 과학기술 관련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개 약속 중에 상당 부분이 과학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시대를 열어가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과기 정책 방향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키스텝에서 이 110개 국정과제 그 보고서를 보면은 국정과제 밑도 또 세부 실천과제가 한 5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류를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과제를 크게 41개 국정과제, 136개 실천과제로 분류를 했고요. 이거를 크게 7개의 방향으로 저희가 유형화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키스텝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7개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서 R&D의 질적 성장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패권 대응에서 우리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통해서 세계 5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율 창의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과 인재 양성. 네 번째는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민간 주도, 민간 중심의 혁신 활력을 제고하겠다. 다섯 번째는 지역 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여섯 번째는 국민 건강이나 안전, 기후 변화 대응. 일곱 번째는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 그래서 7개의 크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유형화를 해봤습니다. 7개별로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과학기술 시스템 재력계 쪽에서는 현 정부가 표방하는 게 경제 대국, 강한 안보, 행복 국가를 위해서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일으키겠다라는 걸 표방했고요. 특히 문제 해결 중심, 또 민간과 지방이 주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을 강화했다.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고 또 올해 말에 수립될 기본 계획에 이런 변화된 정책을 구체화하고 또 아직은 지금 뭔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기구로서 민관 합동의 과학기술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옆에 또 지난 세션에서도 우리 임무지향 R&D 혁신을 얘기했었는데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미션 오리엔티드 임무지향 R&D를 강화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서 임무지향 R&D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있고요. 특히 산업부의 산업기술 R&D 쪽도 기존의 기술 개발 중심에서 시장 성과, 지향형 산업기술 안내 전환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D 전략성 제고 쪽에서는 지금 전체 정부 총 예산 대비 R&D 예산이 한 4.9%가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요거를 앞으로 5년간은 5% 수준을 유지하겠다. 대신에 전략적으로 배분 조정하겠다는 게 있고요. 또 예타 같은 경우도 신속 유연하게 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성과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성과형 지원 체계 마련하겠다는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 패권 대응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초격차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 국가 전략기술 지정, 또 특별법 제정 등 체계를 정립하고 또 중점 기술을 선정한 후에 이 중점 기술 육성을 위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합동의 초격차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연구환경 인재양성 쪽인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개인 연구, 개인 기초 연구가 2조 5천억까지 엄청나게 2배 정도 증가했는데 뭐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기초 연구 쪽은 계속 쭉 갈 텐데 여기 좀 특이한 거는 그 연구자 주도의 개인 기초 연구와 함께 임무지향형 기초 연구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 양성 쪽도 뭐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는 계속해서 하던 정책이고요. 좀 특이한 거는 요새 하도 반도체니 뭐 이런 우리 전략 산업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전략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100만이 어디 나와 있는 어떻게 나온지 숫자인지 제가 이 그 소위 말하면 여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여쭤봤는데 한 절반 정도는 신규 인재고 절반 정도는 그 기존 인재를 전환하는 쪽으로 잡았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PR 지식재산 쪽에 혁신하는 쪽이랑 과학문화의 접근성 제고하는 쪽도 일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민간 중심의 혁신 활력을 제고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지난 정부와 달리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특히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R&D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분야든지
또 기업에 대한 R&D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기술 영향 평가나 뭐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민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 산업 관련된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쪽도 뭐 예비 창업, 대학의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스케일업까지 전체 완결형 벤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혁신인데요. 이것도 현 정부에서 아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히 혁신 역량 확충을 위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어떤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또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또 우리 보면은 지역에 여러 가지 출연연 분원들이 많은데 그 지역 출연연의 임무 지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지역 내에 산학연 개방형 융합 연구를 촉진하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그 초강역 메가시티 신산업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과기부에서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 주도 또 지역 주도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국민 건강안전 기후변화 대응인데요. 특히 바이오 디지털 쪽은 뭐 한국형 알파 H,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감염병이나 희귀질환 관련된 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있고, 또 신약 개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정밀 의료를 촉진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국민안전 국가안보 쪽은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좀 특이한 거는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쪽은 뭐 재생에너지나 뭐 녹색 이런 쪽은 기존 정부에서 하던 건데,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4세대 원전 기술 확보, R&D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을 위해서 초인류 AI 국가로 우리가 도약을 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메타버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또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우리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과제로 담겨져 있고, 또 5G, 6G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하는 부분하고, 또 AI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업 지역 전반에 디지털 융합과 혁신을 확산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인수위 때 국정과제에 있던 내용들 중에서 과학기술 혁신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크게 7개로 그룹핑 해가지고 핵심 내용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가 출범하면 딱 1년이 중요한데, 올해 말까지 뭐 제가 봤을 때 좀 우리 정부나 민간이 같이 합심해서 올해 말까지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해야 될 그런 국정과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올해가 과학기술 혁신 관련된 소위 말하면 범부처 중요한 계획 3개가 새로 수립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고요.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게 아마 올해 연말까지 지금 과기정통부와 저희 기관이 같이 수립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마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관련된 철학들이 다 담겨져 가지고 올 연말에 지금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벌써 3차가 됐는데,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도 올해가 새롭게 5년짜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혁신 쪽도 벌써 6차가 됐지만 이게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올해 말까지 지방과학기술 종합계획 제6차 계획을 윤 정부가 추진해야 될 그런 정책들을 담아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어떤 범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들이 올해 연말에 수립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철학이나 방향이 좀 구체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와 저희 기관이 같이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 전 세션에 사실 우리 박병원 박사께서 뭐 임무지향 R&D 혁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뭐 갑자기 이 윤석열 정부 과기 정책의 아주 가장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는데, 이게 기존에 뭐 없던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 있어 왔는데, 아마 지금 정부 R&D 예산이 30조가 되면서 이 R&D를 바라보는 과학기술
분야 이외의 시각들이, 특히 경제나 산업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투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성과가 뭐가 있겠냐. 그럼 결국은 기존의 R&D가 그냥 기술 개발, R&D를 위한 목표 중심으로 했지, 이게 어떤 국가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거대한 난제나 어떤 문제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인지가 되면서 이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 지금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도 최근에 기후 변화나 고령화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무지향 R&D 혁신 정책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과연 임무지향 R&D 혁신이 뭐냐 봤을 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국가적인 임무를 이렇게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구체화를 하고, 이게 또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임무가 아니고 이걸 몇 년까지 정량적으로 어떤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게 아마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자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란 우리가 어떤 거대한 도전 과제가 있으면 이거를 위해서 미래의 어떤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임무가 있고, 이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현재 백신 자급률 우리가 26%뿐이 안 되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80% 달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거를 하기 위한 R&D,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기술 개발과 R&D만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제도나 정책 혁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진 게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하나의 예시다, 모습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지금 이것도 임무지향 R&D 혁신 방안을 지금 안건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경제사회적인 도전 과제도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기술 패권 쪽이랑 탄소 중립 쪽에 이거를 먼저 적용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보면은 명확하게 임무 목표를 제시한 게 미흡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국가 난제 해결이라든지 초격차 전략기술 등 임무지향 R&D를 확대하겠다라는 방향을 잡고 있고, 이게 사실은 앞에 기획 단계부터 평가 단계까지 R&D 전주기에 걸쳐서 임무지향 혁신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들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옆에 세션에서, 전 세션에서 아마 과학기술 경제안보 관련된 세션을 해서 제가 들어봤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거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미중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게 국가 생존이 달려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전략기술, 국가 전략기술을 육성 지원하는 종합 전략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안보나 공급망, 신산업 이런 여러 가지 개념 기준을 가지고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선정해서 본부처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정 기조가 좀 달라진 것도 있고,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에너지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가지고 지금 국가 전략 기술을 약간 추가 선정 조정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개 이외에도 지금 차세대 원전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10개 내외 정도의 국가 전략 기술을 정하는 작업이 아마 8월까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8월까지 또 이 10개 그 10대 전략 기술 분야별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 하위의 중점 기술을 한 4개, 5개 정도 하는 작업들을 같이 수립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8월까지 어느 정도 되면 올 연말까지는 이 중점 기술 단위별로 앞으로 5년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육성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같이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중점 기술이 선정이 되면 이 중에서 민관이 같이 합동을 해서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필요한 것들은 범부처 R&D 프로젝트로, 민간 PM 중심의 범부처 R&D 프로젝트로, 소위 말하면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들도 지금 잡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이 기술 패권 대응 관련돼서 기술 개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끌 만한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전략 기술 분야별로 인재 양성이나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략들도 같이 병행해서 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민간 주도, 이게 사실 민간 중심, 민간 주도, 이거를
뭐 제가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해보면은 또 무늬만 민간 주도고 결국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고 결국 또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걸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과기 정책의 성공 조건 할 때 중요한 그 성공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 과학기술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주로 참여하는 이런 식이었으면, 이제 앞으로는 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R&D를 강화하겠다는 거가 이제 이 정부의 키워드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어떤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체계 구축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정부나 민간이 공동으로 수요를 느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R&D 사업을 한다든지, 특히 민간이 관심이 많은 기술 사업화 부분이라든지 기술 창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R&D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민간 기업 분들 만나보면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좀 자발적으로 투자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좀 간접적인 지원, 소위 말하면 민간이 느끼고 있는 규제 개선을 해준다든지, 조세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공공 구매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 과기혁신본부랑 같이 저희가 정책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올해가 아마 29.8조 원이고, 지금 아마 최근에 이제 혁신본부가 내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이제 30조가 반드시 넘겠죠. 그래서 보면 이 30조에 넘는 R&D 예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 조정할 거냐가 또 이번 정부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플랫폼 기반 R&D 예산 배분도 되게 어려운 말인데, 지금까지 우리 R&D 예산 배분 심의를 보면 주로 부처별로 그 매년 R&D 예산 실링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각 부처 내에서 사업 간에 서로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예산 배분하는 조정을 체계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말한 임무 중심으로 바꾸려면 임무라는 게 한 개 부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기술, 탄소 다 여러 부처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임무 중심으로 횡적으로 보는 이런 예산 배분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하는, 종적과 행적을 통합해서 하는 예산 배분 조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는 시기가 좀 지나서 그렇고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또 가장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제도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요. 이번에 사실은 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R&D 예타 조사에 대한 일대 개혁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부처에서 고유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R&D에 대해서 계속 예타를 할 거 없이, 이거는 좀 소위 말하면 예타 조사 항목을 간소화해 가지고 프로그램형, 일명 프로그램형 예타를 도입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기재부가 새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예타 우리 대상이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또 정부 재정이 300억 이상 되면은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드디어 이제 그 기재부의 경제 운영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기재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 운영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현 정부에서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은 사실은 현재 500억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막 각 부처에서 예타를 안 받기 위해서 500억 밑으로 막 쪼개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전략성이 부족한 그런 것들 많이 좀 없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예타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면 예타가 지금 많이 그 기간을 단축을 했거든요, 예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예타하다가 1년씩 다 가고 그런다는 비판들이 많아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는 좀 예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그런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연구자 지원 제도 쪽인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각 부처의 연구개발 관리 규정들을 다 통합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 혁신법에 보면은 그 연구자 권익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일환으로 각 부처의 연구관리 전문관리 기관들의 그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아이리스가 아마 올해부터 본격 서비스를 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림 보시면 지금까지는 보면은 우리 연구자분들이 각 부처의 뭐 연구재단, 뭐 산기평, 뭐 이렇게 각 부처의 연구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프로포자를 내고 평가받고 뭐 정산받고 이러던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게 모든 게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연구자분들이 요 아이리스 포털 시스템에 단일 접속해서 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이거를 지금 올해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 현장이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혼선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연구자분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과기부랑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현 정부가 수행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학계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관련된 수석이나 이런 걸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받아들여졌고 또 민간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안 보이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과학기술 혁신 관련된 거버넌스나 리더십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현 정부에서 이런 어떤 범부처 특히 임무제한 같은 R&D 혁신을 하려면 범부처 관련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민간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대통령이 진짜 위원장이 돼서 전 부처의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계에서 바라는 게 지난 정부 때 소부장 때문에 사실 R&D 예산이 엄청 2, 3년 사이에 늘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는 또 이게 줄지 않을까 이런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다행히 국정과제에 하여튼 정부 전체 예산에서 5% 정도는 R&D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밑에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한 2, 3년이 4.9%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의 총 예산이 느는 만큼 R&D 예산 비중이 늘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과학계에서도 바라보고 또 정부에서도 좀 원래 약속대로 이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법 관련된 건데 지금 국정과제 보면은 우리 기술 패권 대응 관련된 국가전력기술 육성 특별법이 있고 또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야가 바뀌어서 또 국회가 여러 가지 불확실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과학기술은 여야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법이 빠른 시간 내에 제정이 돼야지만 이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건데 일본도 최근에 보면은 과학기술이 전체 그 혁신 영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일본도 과학기술 기본법을 과학기술 혁신 기본법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재작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법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만든 법인데 우리나라도 이 과학기술 기본법을 좀 과학기술 혁신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서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혁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법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발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론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 백데이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새 정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토론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토론자분들 김소영 교수님, 그럼 김주선 본부장님, 윤지훈 교수님, 장성인 교수님, 그리고 하정우 소장님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죠.
예,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요. 예. 먼저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선 NS팀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 해야 되나요? 예, 융합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김소영 교수님은 과학기술 정책 쪽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김주선 박사님은 또 R&D 실제로 또 현장에 계신 분이어서 R&D 쪽으로 이렇게 모셨고, 우리 세 번째로 나오신 분이 윤지용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예, 윤 교수님은 거버넌스 관련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석인 한국공학대 석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공학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최근에 이름을 바꿨고요. 약칭으로 하면 한국공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장석인 교수님은 산업정책 쪽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AI 분야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요. 하정우 네이버 글로벌 AI 랩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그 손병호 박사님 발제 자료에 보면 AI 관련된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뭐 항상 가나다 순위 좋더라고요. 우리 김소영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 우리가 4시부터 5시 40분까지인데요. 지금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남으셨으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몇 분이죠? 빼고 5분이니까 한 10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것 같아요. 예.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소영입니다. 오늘 그 발제를 들으면서 한 5년 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1월에 그 한참 저희 대통령 선거하던 와중에 과충에서도 그 대선 후보 초청해서 토론회를 했었고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라고 해서 그때 너무너무 많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참 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이 이제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야지 이제 국정과제 발표하고 사실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제 갈 길이 까마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발제자를 보시면은 사실 많은 게 정리되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과학기술계가 고민했던 것들이 다 담겨져는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학기술 정책 쪽에서는 이제 주로 R&D랑 인력 양성 이런 쪽을 보게 돼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저희가 그 2002년에 이때가 김대중 정부 끝나갈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6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략 30조니까 이제 엄청 늘어났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나라 예산 증가랑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큰 그 변화가 생긴 건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 R&D 예산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2010 몇 년 전, 10년 그쯤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끝나가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쯤 하면서 우리나라 R&D 예산 정부 이거는 20조를 못 넘는다. 그게 일종의 심리적인 그 맥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한참 저희가 뭐 19조 원의 빚과 그림자 너무너무 R&D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R&D 패러독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은 전체 국가 연구개발비에 비하면은 100%에서 따졌을 때 대략 20%에서 30% 사이입니다. IMF 때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 연구개발 비중이 굉장히 늘어서 30%가 됐고 지금은 사실은 거의 21%에서 22% 수준이라서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 엄청 많이 하는데 뭐 나오는 게 없다 성공률 뭐 100%다 막 이러지만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외국 주요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중국, 일본 이런 데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체 국가 연구개발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육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OECD 대비해서 복지 비중이 굉장히 낮으니까 복지 예산은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은 먼 미래고 그런데 과학기술 예산을 지금도 많은데 더 늘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졌냐면 소부장이라든지 또 기술 패권 대응해가지고 19조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가 19조였는데 5년 사이에 거의 30조가 됐기 때문에 20에서 30으로 늘었으니까 엄청 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외부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까지 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30조까지 올라간 거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만이 아니라 기재부도 엄청 고민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즘 전략적 재구조화라 그래서 이거는 R&D 예산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재구조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출 조정의 이제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돈이 계속 있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은 이제 파티는 끝났다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예산 사실 며칠 전에 어젠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랬을 때 새 정부는 출범을 했고 할 일은 많은데 그럼 이 연구개발 예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발표에도 계속 나온 것처럼 새 정부는 기본적인 기조가 과거 문재인 정부랑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을 늘린다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도 조정이 일어나고 초격차 기술 확보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배분 면에서 달라질 거는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어떤 데 초점을 맞추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전략 기술을 이제 작년에 사실은 마련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그림에도 나왔지만 이 10개라는 건 모든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서 전략기술에서 중점기술로 내려와서 그 중점기술은 조금 더 대분류면 중분류라든지 소분류 정도 수준의 구체적인 분야를 이제 고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모든 과학자나 모든 기술 연구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중점 분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것이고 정부가 잘 판단을 해서 다들 이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판단하는 거는 과학기술계 역시 이해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자를 건 자르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런 이제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 양자만 하더라도 아까 예시로 든 3개는 사실 그 정도는 굉장히 윗단의 기술 수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는 아니 정부가 뭐길래 이렇게 저 밑에 소분류 수준의 기술까지 이거를 정부가 키우겠다는 건 소위 말하는 피킹 위너스잖아요. 그게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요즘은 새로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정부가 여전히 피킹 위너스였는데 피킹 right winners 그잖아요. 우리가 피킹 위너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 피킹 wrong winners를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엄청나게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그 지난번 대선 때 저희가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계속 부총리도 아이디어도 있었고 아니면 과기정통부 자체를 바꿔가지고 뭐 디지털이 그냥 ICT만이 아니니까 혁신부 디지털 혁신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과학기술 비서관으로 내려왔고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별로 이따가 윤지훈 교수님 자세히 말씀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교과부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정통부 하면서 최근 몇 번 정부 동안 과기부 이름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명패 장사는 그만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뭐 과기정통부 그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손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렇다면 우리 범부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제 컨트롤 타원이 이 조정 기능을 어디서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가 예산이 이제 파티는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두 번째가 그랬을 때 어떤 기술, 어떤
분야를 육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저희 R&D에 있어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네 가지의 그 배분 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러프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랑 민간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이랑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학 출연연 기업, 그리고 부처 간의 배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하나하나씩 뭐 엄청 디테일한 것이긴 하죠.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민간은 대부분이 자유공모용으로 하는데 그게 거의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나눠주는, 소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R&D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이게 정말 R&D가 아니고 그냥 인건비를 대주는 R&D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의 중앙과 지역의 R&D 배분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 지역 종합계획 이게 생기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지역 R&D는 어떤 수준이냐면은 정부의 그 사업을 따는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그리고 대학이랑 출연연이랑 기업은 뭐 계속 또 문제긴 한데, 출연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혁신 방안만 거의 한 10번 이상을 했는데, 그래서 재탕 3탕이 아니고 뭐 10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NST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연 R&D도 소위 재구조하는 그런 시점이고, 마지막으로 부처인데요. 저는 부처 관련해 가지고는 저 맨 마지막에 나온 슬라이드에 나온 그게 정말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예타가 그 시작될 때 99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R&D가 3조였고 정부 투자 기준이 300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조인데 여전히 정부 투자 기준이 300억, 1%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숫자라서 실제 이거를 이제 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걸 다 반영하면은 1,000억 이상 올라가고, 제가 추산해 본 거는 2,000억이 넘어야 되는데 일본은 이미 1,000억 이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훨씬 그 예타 기준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 관련해 가지고 저는 사실은 부처도 일종의 블록 펀딩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가 자기가 블록 펀딩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처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써가지고 R&D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일부러 더 따오는 것들은 경쟁으로 하겠지만은 그냥 각 부처마다 이거는 이 부처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R&D, 그 안에서는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부처마다 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처마다 이렇게 사업으로 내려가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고 플랫폼 형태로 이렇게 되면 다부처, 범부처 사업 같은 게 이제까지 너무너무 누가 주인이냐 해놓고서는 책임도 안 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있지만서도 처음 하는 사람은 조금 해야지 다른 분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괜찮은데요. 줄이겠습니다. 근데 그 김소영 교수님 예타 말씀하셨는데 혹시 R&D 예비 타당성 분석 그런 사전 그 분석 스킴을 도입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또 있나요? 대한민국 말고 또 있나요? 그 타당성 조사 사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다들 나라마다 갖고는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R&D는 예. 그 R&D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완전히 100%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예. 기초 원천에 관련되는 것들도 예타가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게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 원천 같은 R&D의 예타를 적용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냐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단독의 유일한 작품이에요. 그 예타 자체는 이따가 아마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이 말씀하실 예. 텐데 순수히 그 예. 기술 개발 목적 지향적인 그런 게 사실 맞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차라리 저 제도를 없애면 간단한데 왜 계속 저걸 개선하려고 저렇게 머리를 싸매나 그게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패널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주선 융합본부장님. 그냥 말씀하세요. 네, 김주선입니다. 그 새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는 자리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또 뭐 약간 꼬심이 있으니까
조금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과학 중심 혹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운영 계획을 표방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되게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은 과학기술자들이니까 과학기술 자체의 혁신이나 발전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국가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에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심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병호 박사님께서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제가 관심 있고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격차. 그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왔다고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이른바 이제 전략 기술을 발굴해서 초격차 기술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단어만 안 썼다 뿐이지 성장 동력이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늘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부처나 연구 분야의 그 이기주의나 어떤 목소리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다 들어와 버립니다. 예.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을 거고, 근데 그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아마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초격차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9등, 8등, 7등의 기술력을 가진 연구 분야에서 초격차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너무나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투자 효율 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반도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국정 운영 계획을 5년 만들게 되면 이런 초격차 기술 개발하는 계획을 아마 전략 기술 한 10여 개 정도를 선정할 거고, 10여 개 기술에 대해서 초격차 기술 개발 목표로 로드맵을 그리고 뭐 현재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정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든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도 좀 과감하게 될 초격차를 좀 하자. 그러니까 2, 3등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초격차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민간 중심이라는 표현입니다. 민간 중심이라는 표현을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썼는데 조금 표현의 방식이 다르죠. 수요자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자 주도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성공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에는 아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인식을 같이 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우리가 좀 어려웠냐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접근 방식은 풀을 확대한다거나 연구자가 참여해서 정책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들을 취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연구 성과가 우수하신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죠. 근데 과연 그게 효과적이었느냐?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좀 전략이 구체화되는 게 어떠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기 정책 개발할 때는 그 정책 수단 활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정책 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연구 주제 발굴 같은 거에는 현장 연구자보다는 경쟁력, 뭐 인적 자원, 인프라, 성공 가능성 분석에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가 들어가서 빌드업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민간 중심을 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좀 구체화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 주권으로 하나 정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으로 하나가 정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들으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좀 험한 표현으로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수도권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인력을 순증시키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수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 1년에 몇천 명씩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지역의 반도체 관련 학과는 미달입니다.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수요대로 그대로 쫓아서 공급을 하는 정책을 만들면 지역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반대적인 역행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대학 중심의 인력 양성 방식을 취하게 되면 당장 부족하다고 하는 현장의 아우성을 4년 혹은 6년, 8년 후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정책이 수립될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 공급을 4년에서 6년 정도 기다려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의 인력 양성의 계획에서 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역의 출연연과 지역의 대학이 협력해서 단시간 내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 혹은 정부의 우리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는 그 의사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그 과거 정부가 정책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잘 안 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현을 할 때 너무 사무적으로 정책이 구현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라도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좀 접근하기를 좀 희망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또 계속 바뀌지 말고 충분히 오랜 기간 실행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격차도 좀 되는 초격차를 좀 하고 민간 중심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주장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이나 지역 발전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하는 쪽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노력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경로 오존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지금의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관료 정부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과거 정부가 실패한 대목이 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마찬가지 그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다. 근데 뭘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뭐 그거는 충분히 가지로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으네요. 근데 그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거는 왜 출연 연구소들이 모인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에 계시는데 출연 연구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뼈를 깎으라고 합니다. 이제 뼈가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서 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지만 또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도 인간답게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임무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뭐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쓰는 공기업은 공공기관 전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당연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아직 못 빠져나왔으니까 그 또 한 카테고리를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까 오전에 칼럼을 쓰고 나왔거든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파티의 호스트가 누구였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 니다, 정부다. 왜 사도 남말하듯이 하고 있느냐? 정부가 격려하고 정부가 평가하고 정부가 거버넌스에 정점에 있고 다 그래 왔는데 누구 보고 파티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유체이탈을 하듯이 제3자인 양 쏙 빠져나가는 저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라고 제가 칼럼에 쓰고 나왔는데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을지. 어쨌든 그래서 좀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이 지금 실컷 과학기술 정책 성공 조건 이야기하는데 아마 필경 출연 연구소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아마 태풍이 한번 또 그걸 핑계로 몰아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30조 원의 숨겨진 대가일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윤지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나온 전문가 중에서 저는 이제 정책 전문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이번 정권이 방점을 찍은 것을 보면은 일단 시대적인 흐름은 읽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 세계화 시대의 종말이고 우리가 포스트 세계화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화 시대는 저희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 찾아가고 지식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가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혁신 활동의 분업화라는 것도 글로벌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런 세계화의 혜택을 누려왔고요. 지금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죠. 이미 미국은 중국과의 뭐 이렇게 패권 경쟁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2013년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서가 나왔고,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 주사를 좀 맞았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오면서 이 글로벌한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발품 팔아서 글로벌하게 찾아다니면 접근할 수 있었던 기술과 심지어 식량도 이제는 얻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기술을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전략기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요 지금 10개 지금 계속 하나씩 더 선정하고 늘려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세계적인 초격차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혁신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 기술 역량의 확보, 그리고 심지어 지금 AI도 옆에 계시지만 AI 기술도 이제 함부로 저희가 못 얻을 수 있습니다. M&A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 사는 시대,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가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스타트업을 못 사고 정부 규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국가 전략 기술이란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것이 지금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0가지 중에서 보면은 여기 나왔죠. 공공만 쪽하고 그다음에 뭐 신산업 쪽하고 이렇게 나눠서 일단 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프레임은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럼 이에 따라서 지난 30년간 우리가 정부 기업 관계를 보면은 대기업은 알아서 해라. 정경유착의 트라우마죠. 저희가 80년대 정경유착의 트라우마 때문에 민주화되면서 대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는 우리 그냥 따로 또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같이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살고 우리는 중소기업에 열심히 투자할게. 그다음에 가끔 창업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 때 하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 때 활성화시켰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민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제 정부는 대기업과 일하고 싶어도요, 대기업이 별로 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글로벌화돼서 그냥 대한민국 정부는 원어브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로컬라이즈돼 있고요, 기업은 글로벌라이즈돼 있습니다. 심지어 소위 제가 아는 기업은 부품 하나 갖고 글로벌한 기업이 돼갖고 그 기업도 대한민국 정부랑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날 부르냐, 귀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글로벌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은 오케이. 다만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컸으면 하는
또는 그 생태계가 돌아갔으면 하는 분야의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은 과거와 달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우리가 중소기업 R&D 지원을 엄청 늘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늘렸는데요. 그런 와중에 소위 뭐 한계 기업 얘기도 많이 하지만 어찌됐건 좀 옥석을 다지고 좀 우리가 토양을 좀 이렇게 다지면서 가야 되는 시기가 좀 도래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새로운 시장의 재편이 일어나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민간과의 관계를 과거와 다르게 좀 전향적으로 서로 정부가 기업들과 협력했을 때 기업이 갖고 갈 수 있는 베네핏과 리스크, 그다음에 정부가 부담할 리스크를 명확하게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정부가 갖고 갔으면 하는 소위 명분이죠. 그것도 베네핏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베네핏을 서로가 좀 까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 부분인데요.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가장 투자가 덜 된 곳이 대학입니다. 대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이 대학을 그냥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늘 183개 4년제 대학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늘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만 대학을 혁신 생태계의 허브로서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좀 새롭게 짜고, 이것을 다부처가 다 여러 부처가 연관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민간과 정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로서의 대학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대응해야 될 이슈를, 이 세 개의 이슈를 대통령 프로젝트로 좀 전향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민간 과학기술 위원회라는 게 이제 국정과제에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구현하는 이슈로서 좀 국가 PM 제도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PM 제도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좀 책임성과 진짜 권한을 주는 국가 PM을 분야별로 이슈별로 선정을 하시고, 그분이 수석이 아니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5년간 책임지고 아주 대통령과 같이 이 국가 발전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민간 거버넌스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소프트한 방법으로 우리가 너무 하드웨어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국정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아까 윤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국가 전략기술 이 부분이 아까 저도 조금 모호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손병호 박사님 발제 때도 나왔고, 이 부분이 지금 법이 가기부법이 있고 산업부법이 있나요? 이 전략기술 관련해서? 그게 부처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부처가 주관해서 발의한 법이냐 따는데, 원래 산업부가 발의한 법은 첨단 산업 특별법 해가지고, 원래 이게 미국도 보면은 미국의 엔들리스 프론티어 액트가 있고 반도체 특별법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도 원래 산업부에서는 작년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반도체 특별법으로 그 얘기가 되다가, 갑자기 산업부에서 그게 무슨 특정 산업이 법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이 되는 바람에 지금 그거는 통과돼가지고 올해 8월에 시행이 되고요. 네. 지금 국가전략기술 육성특별법은 이제 과기부 쪽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지난 정부에서는 펜딩이 됐고, 지금 현재 아마 올해 정기국회 때 지금 국정과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이게 사실은 미국도 법안이 투 트랙으로 돼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첨단 전략기술 육성하는 법이 엔들리스 프론트 액트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육성 보호하는 법이
그 반도체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 법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처 간에는 이견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요번에 다 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무슨 그 국가 핵심 기술 뭐 이렇게 해서 뭐 시큐리티 관련해서 거기에는 뭐 M&A를 하든 뭘 하면 이 체크하는 그 기술들 있잖아요. 그거 하고 뭐 국가 전략 기술, 뭐 국가 첨단 산업 뭐 무슨 기술 이 용어에 대한 통일도 좀 필요하겠다, 그죠?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아마 그 산업부 법률에는 주로 이제 그 거기서 지정한 기술을 보호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그 과기부가 이제 이것도 본부처 법률인데 이쪽에서는 아마 그거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금 부처 간에 통일하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뭐 나중에 두 법이 다 통과된 다음에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는 뭐 컬처가 서로 달라서 아마 가기부하고 이렇게 산업부가 계속 티격태격할 가능성이 그 두 법을 가지고 서로 이니시티브 주도권 다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뭐 오래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우려될 때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렇게 어떤 두 부처가 싸울 때는 그 두 부처의 헤드를 바꾸면 된다. 뭐 그게 첫 번째 일환. 헤드를 바꿔도 안 될 때는 두 부처를 합치면 된다. 합쳐도 계속 싸우면 그 부처를 없애면 된다. 뭐 이렇게 누가 이제 해법을 제시를 해주던데 어쨌든 뭐 그 두 부처가 지금 서로 싸울 상대가 상대 부처가 아니라 이렇게 그 글로벌 다른 그 국가들이 경쟁 상대라는 걸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패널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석인 교수님. 저 한국과학 저 상기대가 공학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패널에 그 가로가 붙어서 우리 안 자장님이 그 산업정책을 맡아서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런 과학기술 정책 논의할 때는 산업정책과 구분되기 때문에 이 산업정책 하는 사람이 절대로 올 리가 없고 부를 리도 없고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왜 이걸 넣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을 보니까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성공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과학기술 정책 사이에 한자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계속해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산업 정책은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이게 일단 더 넣어야 되겠죠. 과학기술 산업 혁신 정책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혁신 정책은 사실은 산업 정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혁신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문제가 돼 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인데 새 정부와 지난 정부의 차별점을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민간 주도를 강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난 정부는 정부 주도 하에서 혁신을 이야기를 했고 이번 정부에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고 달라야 되긴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우선 혁신에 대한 오해는 뭐냐 그러면 흔히 과학기술 정책을 잘하면 그게 곧 혁신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요즘 많이 되고는 초격차 전략 산업을 잘 육성하면 그것도 또 과학기술 혁신으로 해야 되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잘하면 산업 정책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혼재가 막 돼 있는 것이죠. 그것도 5년 단임 정부가 들어서서 또 성격도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번에는 정부 주도로 하자더니 이번에는 민간 주도로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 과정 속에서 혼란스럽고 힘든 거는 누구냐면 기업인 거예요. 자, 이번에도 잘 보시면 민간 주도라고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 정부가 민간 주도를 잘 이해하고 있나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뭐가 민간 주도예요? 민간 주도가 뭡니까? 각 위원회에다가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면은 민간 주도입니까? 그 다음에 뭐 대통령하고 공동 위원장을 같이 하면 민간 주도가 되고 뭐 이번에 반도체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막 논란이 될 때 기업 불러들이고 기업하고 청소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 민간 주도인가?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민간 주도라고 하고 정부 주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상을 주냐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도적으로 할 때 더 권력을 행사해서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이 더 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민간 주도로가 된다 그러면 정부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민간이 다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만 민간을 그냥 띄워주고 앞에 내세우기는 하는데 결정은 다 결국 정부가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자,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 참 굉장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저도 고민이 돼요. 그럼 민간 주도가 뭘까? 근데 마침 키스텝에서 이번에 그 성장 동력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라는 연구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주 정말 칭찬하고 싶은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정부 민간 협력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신성장 동력 분야, 우리 앞으로 좀 잘 하자는 거, 과학기술이 정책을 통해서 개척해 가자는 성장 동력 분야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뭘 해야 되냐, 또 정부의 역할은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놨어요. 나는 첫째, 새 정부는 민간 주도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실태 조사를 가지고 우리 민간에 있는 기업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수 불러서 뭐 파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루 저녁 전화 잡아가지고 나는 이 보고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선장 동력 분야의 민간 주도의 기업들은 민간 앞세운다고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이다라는 것에 43.6%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의사결정에. 그 다음에 혁신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R&D 물론 중요하죠. 과학기술 R&D 해야죠. 정역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R&D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죠?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는 데가 없어. 실증이 안 돼가지고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민간에 속타는 마음은 초기 시장 창출을 하고 실증을 좀 할 수 있는 시장 만들어 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과연 그거에 지금 신경 쓰고 있나? 나는 그렇게 오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뭐 한다고 했잖아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혁신의 주체는 누구냐면 절대로 정부 아닙니다. 지방정부 아닙니다. 국책연구원 아니에요. 대학 교수 절대 아닙니다. 공학자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면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버는 데까지 도움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책연구기관의 지금 R&D가 물건을 만들 때 새로운 기술을 좀 가져다가 적용을 해서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봤더니 잘 팔리느냐 하는 것까지 점검을 해보면 거의 반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 지원제도 R&D 20조에서 30조, 40조, 50조, 60조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기업한테 도움이 돼서 기업이 물건을 양산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느냐 하는 거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 아닌 거 알잖아요, 다. 그거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개최 바꿔주는 게 민간 주도고 민간이 앞서서 끌고 뭐 정부가 뒤에서 민다. 여기 국정과제 2번 큰 2번까지 그거예요. 그 뜻인데 아무리 내가 국정과제 보고서 들고 봐도 그거 안 나오고 그 후에 국정과제 그 세부 과제를 이잡듯이 뒤져봐도 그거 하나도 안 나오고요. 또 이번에 그 하반기 정책할 때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정부 관료들이 들어가지고 다시 국정과제를 이해를 해가지고 다시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가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가 또 안 보이냐 그러면 소위 말한 10대 성장 동력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와가지고 기업들이 좀 관심 맞을만 하고 또 미래 세대들이 저 분야에 내가 진출하면 내 세대 때 40대 50대 돼서 나도 한번 CEO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분야를 키우는 성장 동력 같은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뭘로 둔갑을 했냐면 국가 전략기술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12월 달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발표를 한대요. 그러면 올 한 해 다 공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전략기술도 좋아요. 물론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 패권 경쟁 하에서 어려운 저희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거 하는 바람에 공무원들 생각엔 아이 그게 그거지. 성장 동력 없어도 돼.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쓱 지난 몇 년간 쭉 해오던 성장 동력은 쓱 뒤로 밀쳐버리고 이제 국가 전략 기술만 지금 남았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도 지금 법이 2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산업부도 똑같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 가로해서 산업 이렇게 넣는 바람에 기술을 어디 붙일 데가 없어. 근데 과기부에 생각하는 전략 기술은 정말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양자 기술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인데 그거는 근거법이 좀 취약해 보이고 여기서 하도 설쳐버리니까 그거는 뒤로 쑥 밀려버리는 꼴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 민간한테 정부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정부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음 세대한테 뭘 해주겠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잔뜩 미중 간의 갈등 관계나 경쟁 관계에 전략성을 갖춰야 됐다까지는 좋은데 그 전략성이 강조하는 바람에 진짜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양산을 해야 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 내놔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또 우리 과학자들이 뭐 그거 꼭 신경 안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집약적으로 정책적으로 자꾸 어떤 기술을 강조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 부분에 예산 배정이나 제도적 배려나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 쪽이 소홀히 되기 쉽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 상태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시작했으니까 뭐 너무 초반부터 너무 야단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번에 7월달에 그 하반기 정책은 정말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관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국정과제 110개 국정과제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하는데 아까 난 우리 자장님이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돼요. 공무원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정권은 자꾸 바뀌지만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부가 와가 정권이 와도 난 똑같은 실패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은 과학기술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혁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혁신의 주체는 누구냐? 개인과 기업입니다. 누가 뭐래도 개인과 기업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분들한테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Innovation in Real Place라는 캐나다에 있는 학자가 전 세계의 혁신 상황을 열심히 뒤져보고 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 혁신의 성공 조건이 뭘까 해서 찾아본 겁니다. 그 사람의 결론은 딱 3가지예요. 첫째, 혁신의 주체는 개인과 기업이다. 각종 혁신 지원 제도, 각종 지원 정책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게 주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R&D가 곧 혁신의 아이콘으로 딱 등장돼 있고 그거가 다 모든 걸 대변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주장은 그게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과 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게 결코 그걸 그 사람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반도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반도체 기술이 있는데 생태계가 엉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인력 이야기하고 이거 하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인 기업이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기업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를 잘 조성해주고 더 중요한 건 유지를 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피떡피떡 5년 만에 한번 했다가 불같이 일어났다가 다음 정부 받고 휙 쓸어버리고 또 새로 만들고 말고 이거 지난 정부부터 지지난 정부부터 반도체를 생태계를 계속 유지만 해왔어서도 지금과 같은 좋은 시절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3번째는 정책과 제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책과 제도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근데 정책과 제도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도와 정책은 제일 앞에 세웠던 혁신 주체 개인과 기업이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느냐 거기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판정으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라 이 메시지입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 아는 이야기예요. 여기 누구 그거 안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거기에 반대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 단임 정부가 못하고 우리 이해관계가 잔뜩 찌들어져 있는 과기계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런 거 할 때 왜 기업들 안 부릅니까? 기업 현장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죠. 예? 그다음에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지역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굳이 제가 국정과제를 잘 설명해서 산업정책의 영역으로 내가 이름을 붙여주자면 민간 주도로 하는 건 앞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제일 절실히 필요한 게 혁신인 거예요. 지역 혁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생태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도와 정책이 엉뚱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정책도 산업정책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까 현장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역하고 밀집하게 연결시어서 지역에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해? 그런 건 중앙에서 해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경남에서 해가지고 충청도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 좁은 나라에서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자기 그것도 시 단위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놈의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강원도시의 삼척시의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기업이 아무리 커도 삼척시 전체 시 예산만큼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시 예산만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야가 좁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삼척시에 있는 시라도 부산에 있는 기업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거고 삼척시에 있는 중소기업도 대만에다가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시면 오늘 오신 분들이 이 혁신에 대한 개념을 주체가 누구냐, 그다음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 쪽을 한번 잘 생각해서 혁신을 활성화하는 쪽에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로 판단하면 저는 많은 문제가 저절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냥 시원하게 어쨌든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이 어떤 아마 학자가 국가 간의 비교를 해봤는데요. 관과 민의 권력 격차라는 파워 인덱스가 있거든요. 파워 디바이드 인덱스가 있는데 권력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에 대한민국에 속해요. 그러니까 관의 권력이 굉장히 세고 민의 권력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두 사이의 디바이드가 굉장히 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요. 한국, 일본이 다 그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권력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권력 격차를 해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규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권력을 내놨어 민간에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권력 격차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권력 격차를 해소하는 규제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민간 주도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냥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갑자기 우리 장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얼핏 났고요. 왜 대학원생들 또는 학부생들의 교과서로 흔히 쓰이는 뉴욕대 멜리사 실링이라는 여자 교수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 제목이 아마 The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인가 기술 혁신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텍스트북이 있거든요. 5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이제 혁신과 관련된 주체가 우리는 자꾸 산학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두 개가 더 붙어요. 두 개가 연관돼 붙죠. 거기 아까 우리 장 박사님 말씀하신 개인이 하나 들어가고 인디비주얼이 산학연만큼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디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체라는 거는 이거는 민주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아직도 우리는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 주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참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non-profit 오거나이제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제3지대에 있는 non-profit 오거나이제이션이 선진국에서는 핵심의 주체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재단도 미국에는 정부 연구재단도 있고 민간 연구재단도 있잖아요, 그죠? 그 민간 연구재단이 일종의 non-profit 오거나이제이션인 거예요. 무슨 의료 관련된 각종 뭐 연구소들 있잖아요. 병원에 달린 non-profit 오거나이제이션이에요. 막 그런 데서 유명한 막 노벨 수상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유명한 발명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홀릭 뷰를 해야 되겠다. 좀 전체를 봐야 되고 아까 개인과 기업이 핵심의 주체고 거기에 어떤 기업 그러니까 정부, 대학, 연구소, 난프라핏 오가나이제이션 이렇게 막 엮여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오늘 장석인 박사님 말씀의 핵심이 아마 그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껴둔 비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하정우 AI랩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로바 AI랩 하정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 초대받을 정도의 어떤 역량이나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고 많이 부족한데 긴장이 많이 되고요. 아마 제가 여기 들어온 건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공유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작년 3월달에 미국의 NSC AI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요. NSC AI가 미국의 약간 안전보장 이상의 AI 파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장이 전 구글 회장이 에릭 슈미트가 의장으로 들어가 있고 정말 그룹급 인재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양이 굉장히 많지만 요약을 하면 미국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AI가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 그리고 이 AI라는 기술은 사실 AI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위 말하는 핵심 전략 기술들, 반도체, 우주, 국방, 그 외에 바이오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뛰어넘는 그쪽에서 볼 때는 진짜 초격차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이네이블러 기술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술을 본토 중심으로 내재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수행을 해야 중국을 견제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실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됐는데 삼성반도체의 미국 투자를 실행을 시킨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될 수 있겠죠. 미국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을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I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자체적인 내재화 AI를 포함한 또 우리는 또 제조 강국이긴 하니까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를 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본국 강화를 위해서 동맹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언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이며 특히 기술 교류 관계에서도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반도체는 하기 시작했죠. 이게 한 가지고 나머지 두 번째는 NSC AI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AI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실행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중요성 때문에 제가 여기 초대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보면 이제 사실 과기 정책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프라나 환경 관점에서 얼마나 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축할 것인가고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주제, 세상 삼라만상 모든 과학 기술을 다 열심히 투자를 해서 할 수는 없을 테니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정해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런 사람, 개인 혹은 기업 혹은 연구소 같은 실제 연구 주체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연구자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 정책 중에서 연구개발, R&D 정책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데요. R&D의 목적 자체는 앞서 많은 패널 분들께서 말씀에서도 나왔다시피 첫 번째는 아마 진리 탐구 규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블랙홀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기업에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탐구된 많은 진리 혹은 기술 같은 것들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실제 가치로 만들어지고 이어지는 것, 그 가치는 기업에서의 매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되는 그리고 사람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하는 이런 정성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뛰어난 인재들이 이런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양성이 돼가지고 이 양성된 인재들이 또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 국가 단위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나온 텀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민간 중심의 R&D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R&D는 앞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문의만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플레이어는 민간한테 다 시키고 플레이 그라운드가 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정말 비즈니스 기회가 나온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고라도 이 정도의 리턴 찬스가 있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 안 해도 그냥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네이버에서 초대규모 AI 엄청나게 회사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성공을 해서 굉장히 서비스에 잘 나가고 있죠.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기술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사실 글로벌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과 인프라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는지를 좀 서포팅을 해주고, AI 관점이면 아무래도 하드웨어 인프라나 데이터 같은 것들의 규제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R&D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실제 마찬가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R&D에서 정말 좋은 기술이 나와서 새로운 비즈니스 섹터가 열리긴 했는데, 보통은 기술이란 게 대부분은 기존의 사람들이 하던 영역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거나 편리하게 만들거나 효율성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레거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레거시가 있는 시장에서 기술이 나왔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대표적인 케이스 타다라든가 혹은 강남 언니, 로톡 사태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 정말 잘 조율하는 역할 정부가 해 주셔야 합니다만 얼마만큼 잘 조율이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민간이 전부 다 할 수 있냐? 그렇진 않고요. 민간은, 특히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것들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화로 이어지기에는 한 10년 걸릴 것 같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화가 좀 가능성이 있긴 해도 실패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위험성이 높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강한 것들은 ESG 관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기업들이 접근하기 힘들죠. 예를 들면 기후,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R&D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부가 어떤 출연연 학교들과 중심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기업이 서포팅하는 그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문제는 인구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에 약화되는 부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기 분야에서의 R&D 부분 좀 집중을 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구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연구라는 것 자체가 실패 확률, 실패 가능성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는 원래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 훨씬 높은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쉬우면 그건 연구가 아니라 구현이라고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니죠. 97% 정도 성공 확률 R&D 과제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최근에는 알케미스트 과제,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알케미스트 과제처럼 이제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과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실패를 용인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지상 목적이 아닙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도 아주 달가운 그림은 아니죠. 실패를 용인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실패를 용인을 함으로써 그 실패들의 데이터들이 모두 아카이빙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화된 어떻게 하다가 실패를 했는지가 결국은 지적 재산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로로 생각을 하면은 이 길로 갔다가 길이 막혀 있으면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막힌 길로 또 가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예상 낭비,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존 시스템이 정말 그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구 노트 같은 것들 열심히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쓰시죠, 과제 하실 때. 심지어 소프트웨어 과제도 노트로 썼던 경험이 있긴 한데,
이렇게 쌓여있던 데이터들이 그냥 종이로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디지털라이즈드가 되어야 나중에 분석을 하건 마이닝을 하건 할 텐데, 그래서 결국 다음에 어떻게 지적 자산으로 성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연구를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용도가 아니라요.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매우 높은 실패 확률을 극복을 하고 성공을 거둔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보상 리턴이 있도록, 기업은 사실 그렇게 하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들은 좀 제대로 리턴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엊그제 기사 보니까 누리호 카이 연구자분들 처우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연구도. 그래서 인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제가 AI 소프트웨어 분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부터 소양을 길러놔야 대학 가서 좀 더 심화 과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AI 분야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경우 원래 초, 중, 등 12년 동안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가 51시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102시간까지 늘려주셨다고 합니다. 2배나 늘려줘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또 뜯어봤습니다. 51시간이 딱 늘었는데 그 51시간은 자율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런 입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아마 안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수가 태부족하니 초, 중, 등 때 제대로 못 배우고 대학에 가서야 기본기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대학에 가서 기본기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4년 동안의 중심화 과정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될 겁니다. 시수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초중등 때 기본을 한 다음에 대학으로 가서 바로 심화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이게 비단 소프트웨어만 그러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벡터 행렬 다 빠졌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계랑 교육계가 사실 한 몸처럼 협력, 연구, 개발해야 실제 문제 해결형 인재가 양성될 수 만든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니까 양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이스트 서울대랑 센터를 만들 때 저희 회사 연구원들이 겸직 교수 형태로 갈 수 있고 교수님들이 저희 어드바이저로 들어올 수 있는 상호 겸직 형태를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구현을 실현을 했고요. 이제는 학위 지도하는 것 또한 공동으로 회사의 연구자들 혹은 출연하는 좀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연구자들이랑 지도 교수님이 함께 공동 지도를 해서 박사 학위기, 석사 학위기에다가 실제 문제형 학위입니다라고 아예 박아줄 수 있는 형태로까지 해야지 좀 더 실제적인 연구, 실제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터 형태로 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럼 중소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 중소 스타트업 학교 컨소시엄 형태의 한 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굳이 대기업이 왜?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전문 연구위원 티어를 거기서 활당해 줄 수 있게 하면 대기업들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대기업은 전문 연구위원 정말 뽑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뽑고 있죠. 그래서 이 전문 연구위원들은 이 센터 안에서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고 IP를 쉐어하는 형태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 개발의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난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죠. 사실 어떤 연구 윤리 혹은 교신 조제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IEEE CVPR이나 서울대에서 잘 조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기저로 들어가 보면은 찍어내기식 논문 개수 평가에서 기여인을 한 게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을 많이 써야 과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사람을 많이, 학생 많이 뽑아야 되고, 학생 많이 뽑으면은 당연히 관리하기 힘들 거고, 공장처럼 논문을 만들어야 되고 등등등. 이제는 우리나라 AI 같은 경우 전 세계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논문 개수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정성적인 임팩트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어떤 국내 탑 전문가 분들의 패널 평가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보통은 그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라죠. 아는 사람이 평가에 들어오는 경우가 워낙
이 우리나라 이게 좁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전문가분들 패널로 포함시켜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민간 진짜 찐 전문가분들이 PM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들어오면은 자기 커리어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권한 제가 얼핏 전해 들었기로는 15년 전 대기업 임원급으로 그때 한번 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정말 찐 선수 전문가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처우 같은 것들을 당장 올리기 힘들면 이런 민간 전문가 PM 분들의 넥스트 스텝이 여기만 갔다 오면 굉장히 매력적이 되도록 하는 거를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 달파가 그렇다고 합니다. 달파 PM 하고 나면은 굉장히 본인의 역량도 성장하고 본인 넥스트 스텝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 부담 줄이고 풀칠 줄이고 이거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같고요. 저도 워낙 많이 풀칠을 해봐서. 네. 그리고 네, 이 부분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카이빙, 그 실패했던 내용, 연구 내용 아카이빙뿐만 아니라 연구자 전부 다 데이터를 한 다음에 연구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진행됐던 모든 연구 교육 내용들이 산업, 고용, 인재, 교육 전반적인 산업 기술, 인재 수요와 공급의 국가 단위 매크로 정책을 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과연 정말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서포팅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언은 사실 이게 제목이 새 정부의 과기정책 성공 조건인데 이 정부가 다르다고 과기정책의 성공 조건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과기정책이 성공하는 방법은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하는 과기정책 혹은 과학기술의 어떤 중점 분야의 우선순위는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성공을 하려면 일단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긴 안목에서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그래서 로 행잉 프루트 하면은 그만큼 리스크는 적겠지만 돌아오는 것도 적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꾸준하게 일관성 있는 지원 투자 정책을 정권 바뀌었다고 했다 바꾸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게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디테일이 성공을 가르는데 이 디테일은 현장 전문가분들로부터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뛰는 진짜 전문가분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얘기 듣고 끝내고 이렇게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이분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의지 그리고 실제 실행을 하는 제가 볼 때는 모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얼마나 실행력을 가지고 실제 실행하느냐가 성공을 가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돼서 이렇게 논문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선진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상 보면 학교는 카이스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그렇게 오늘날 그런 위치로 만든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을 하신 분이고요. 우리 하정우 소장은 국내 최고 AI 전문가 네트워크 AI 미래 포럼을 주도하는 공동 의장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그 지금 어떻게 보면 풀뿌리에서부터 이 위에 탑까지 이 전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런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소셜 임팩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지금 쭉 듣고 있다 보면 저게 AI 정책에도 반영이 돼야 되지만 R&D 제너럴 팔러시에도 그대로 반영해도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런 주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그 중간에 인터럽션을 제가 하지 않았고요. 근데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아인슈타인이 생각이 났어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전 아인슈타인이
뭐 무슨 상대성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 인세너티라는 영어 단어 우리 인세너티 있잖아요. 정신 나간 거, 미친 거 뭐 이런 거. 인세너티에 대한 디파인을 했더라고요. 데피니션을 내렸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인세너티란 매일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인세너티래요. 그 너무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 지금 아까 하정우 선생님이 주문한 거는 제발 좀 어프로치를 바꿔라 하는 주문입니다. 디퍼런트 아웃컴을 원한다면.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발제를 하신 우리 손 박사님이 이 5분의 패널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낀 소감이랄까 코멘트 3분 정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오버했어요. 말씀 잘 들었고요. 참 앞으로 이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려면 제가 참 24시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민간주도가 아마 핵심 지금 제일 컨트로버셜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민간주도에 크게 아까 우리 뭐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간주도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과학기술 정책관련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에서 좀 정부 공무원 중심에서 다양한 뭐 산학연 포함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석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업이 우리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뭐 대기업이라고 배제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우리 철강 분야의 꿈의 기술이라고 하는 수소 환원제소 같은 경우 포스코를 배제하고 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이 민간 주도, 기업 주도의 R&D 혁신을 지원할 때 직접 지원하는 지금 뭐 연구비를 기업들한테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민간 주도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기업이 바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 혁신의 선형 단계로 보면 제일 앞단 아주 중장기 원천 기술 쪽 하는 쪽이랑 실제 실용화에 필요한 뭐 실증이나 스케일하는 쪽이랑 이쪽에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정부 지원금이 좀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간접 지원 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되게 등한시했었는데 지금 기업들이 혁신 역량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에 바라는 게 소위 말하는 아까 플레이그라운드 얘기하셨는데 뭐 규제나 제도 개선이나 인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스스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간접적인 지원을 좀 충분히 늘려달라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초격차 전략기술은 이 전략기술 앞에 저는 초격차를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정부한테 자꾸 오해하는 게 우리가 1, 2등 안에 할 수 있는 기술만 픽업한다는 게 아니고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계 1, 2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초격차를 유지해서 우리가 전략 무기화해야 되는 기술 유형이 있고 하나는 우주나 뭐 양자처럼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지만 우리 국가의 미래 안보를 위해서 국가 안보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 이 두 가지 유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전략기술을 선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게 뭐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게 하려고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역대 정부보다는 상당히 지금 민간 기업들의 그런 의견들을 상당히 지금 모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저도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에서는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팔러시 나오면 바이파르티잔 팔러시. 그러니까 어떤 초당적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파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이것만큼은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초당적 정책의 대표적인 게 과학기술 정책입니다. 이제 전문가에 따라서는 과학기술 정책을 이렇게도 분류를 하죠. 뭐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for policy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절대 이렇게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이 부분은 정말 컨시스턴시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다만 이제 science and technology for policy 부분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어떤 정권이 오든지 간에 그런 방향으로 쭉 가면 아까 우리 하정우 소장 말씀하시듯이 무슨 특정 정권에 있어서 과학기술 정책의 성공 조건이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그게 정권을 초월한 성공 조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오프라인 참석자분들 그리고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온라인 시청자분들
그리고 올팔제 해주신 분, 토론해 주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